불빛 푸른 동해바다.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도시 포항. 붉은 태양처럼 끓어오르는 용광로에서 철의 도시, 그 신화가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철의 도시 포항이 미래 산업으로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한다. (2003년에) 처음 문을 연 포스코 역사박물관. 포스코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영일 만에 황무지에서 일궈낸 세계적인 철강 신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끈 포스코의 시작이 이곳에 있다.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포항제철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 되었을까? 이를 가능하게 한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기업 문화와 비전까지 엿볼 수 있다. 마치 건설 현장 사무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낡은 건물 하나. 롬멜 하우스다. 네, 이 20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은 초기 건설 요원들의 애환이 배어 있는 현장 사무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삼합전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독일 롬멜 장군의 야전사령부와 주변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롬멜 하우스라는 애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포스코 자산 1호입니다. 중공업 기반이라곤 전무했던 1960년대 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가 주도의 과감한 결단과 불같은 추진력,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모여 그 불가능은 어느새 신화의 서막이 되었다. 그들에게 이곳은 건설 현장이었다기보단 전쟁터에 가까웠을 것이다. 롬멜 하우스는 그렇게 70년대 전국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신호탄이었다. 연간 10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해낼 포항 종합제철 공장이 1970년 4월 1일 착공되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비보다 많은 680억 원의 예산. 경상남도 진주의 LH 토지주택 박물관. 이곳에서 의미 깊은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래된 지도부터 최근 지도까지 다양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조선시대의 지도는 통치의 수단이자 지식을 쌓는 도구로 활용됐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명과 도시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근대 지도에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정치 경제의 변화가 잘 드러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이 지도는 대구 읍성이 강제 철거된 이후의 대구 시가지 모습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청사진이 된 의미 깊은 두 장의 지도를 만날 수 있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다.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위해 제작된 이 지도에는 당대의 국가적 과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담겨 있다. 우리나라 국토건설 전체에 투입할 경비가 겨우 449억 5천만 원.
기간산업 육성이 당시 시급한 과제였음을 잘 보여준다. 아무 설명 없이 무심하게 그려진 구조물이 눈에 띈다. 롬멜 하우스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중화공업의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전국 곳곳에 전력을 수급할 발전소가 세워졌다. 그리고 철강, 전자, 조선, 기계, 화학, 비철금속 등을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임해공업단지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들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정부가 주도해 건설됐다. 최초로 건설된 공장은 나프타 분해 공장이었다. 나프타 분해 공장은 석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뽑아내는 공장이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건설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석유로부터 분리돼 나오는 납사는 화학약품의 원료와 계열 공장 제품의 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의류에서부터 생활 필수품이나 각종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이와 같은 석유화학 공업은 선진국만이 개척할 수 있는 것으로 1972년에 건설된 나프타 분해 공장은 2020년 말 48년 만에 가동을 중지했다.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더 이상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울산의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일찌감치 산업에 다각하여 눈뜬 울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의 공존으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고민은 존재한다. 저희 울산으로서는 사실 그런 제조업에 대한 어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강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너무 제조업의 산업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까지 생산 기지화하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을래. 산업을 좀 더 다각화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다양한 직종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크고 자라는 뭐 청년들이 공장만 갈 게 아니고 또 기타 다른 서비스업으로도 가고 우리 울산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산업구조로 자꾸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시기 당시 정부 교통부 산하의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였던 거제도 옥포만에 조선소를 건설했다. 옥포 조선소였다. 한적한 농어촌이었던 거제도는 하루아침에 전국의 산업인력이 모여드는 조선도시로 급부상하며 조선 최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끌었다. 하지만 울산과는 사정이 좀 달랐다. 1998년 외환위기도 견뎌낼 만큼 조선 산업이 연일 호황을 누린 덕분에 다른 산업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결국 거제도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넘어서진 못했다.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서 선박 수주가 크게 줄고 삼성과 대우조선사의 주력 상품인 해양 플랜트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다. 결과는 가혹했다. 3년 동안 3만 9천 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야 했고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4만 명 이상이 실직했다. 2010년이 되자 불황의 그림자는 거제 지역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집을 사고 2, 3년 정도 지났을 때 대우조선 사태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집값이 1억 중반 조금 넘었었는데 대우조선 사태가 터지자마자 1억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1억을 조금 넘게 받아서 샀는데 1억이 넘게 떨어지니까 너무 황당했죠, 그 당시에는.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타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 번 위축된 지역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단일 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며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하나의 산업에 집중된 도시는 그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 우리 제조업이 걸어온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철, 제강산업으로 성장한 포항은 어떨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는 철의 역사다. 포항제철의 용광로를 흘러나온 쇳물이 국토를 잇는 도로가 되고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되고 선박이 되고 건물이 됐다. 하지만 롬멜의 막사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 연구, 기초과학을 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자를 빨리 배출하고 그다음에 응용과학을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연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철강은 언젠가는 사용화된다. 미국의 US 스틸이 US 엑소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강은 25%밖에 안 돼. 4분의 1밖에 안 되고 총 매출액의 거의. 나머지는 뭐 US 오일, 뭐 US 뭐 파이낸싱 뭐 이런 등등 회사 이름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75% 다양화돼 있어요. 그래 포항제철도 언젠가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박태준 회장이고 박태준 회장이 그걸 어디서 확고하게 결심했냐 하면은 198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을 방문했어요. 그래 가보니까 박태준 회장이 생각하는 건 딱 그걸 하고 있는 거라. 노벨상 수상자가 38명이고 그때 고부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칼텍에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회사들이 올리는 외형의 1년간 외형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거라. 아 이거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철강인 박태준. 그는 포항제철 설립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 경제 신화를 견인했고 저개발국 성장을 위한 제도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인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1986년 포스코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한다. 포항공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의 설립이다. 어떻게 1986년이라는 때를 봤느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비가 시작됩니다. 증가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빨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국가가 정말 연구를 하는 대학이 필요로 했을 때라는 거죠. 만일 86년에 저희가 설립되지 않고 한 80년에 설립되든지 90년에 설립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연구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희 대학은 만들어졌고 그 사명의식이 같이 실현될 수 있었던 그런 그 베이스가 된 겁니다. 그때가. 포스텍은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이다. 철저히 소수 정예를 지향하며 짧은 역사, 비영어권 국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
저희 대학의 건화 기념은 소수 정예를 뽑아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세계적인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와 인류에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는 온 다음에 훨씬 더 소명의식이 커졌다고 할까요? 기업의 총수가 그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는 있으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것이지 어느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교 법인을 만드셨고 또 우리 연구소도 사실은 포스코의 기업 연구소 역할을 하지만 초창기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일종의 공익법인으로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스코 그룹의 연구를 한 70% 하고 있고 일반 산업기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정부 과제를 한 30% 창립 이래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내가 만든 기업, 우리 기업만을 위한 연구소나 학교를 만들고자 하시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요즘 유행하는 뭐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또 유행하는 ESG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실천하신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의 설립과 함께 건설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역시 국내 최초의 민간 종합연구기관이었다. 리스트는 미래 우리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기술 융합을 추구하며 실험실에서 성공한 프로세스를 기업 현장에 적용해 사업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왔다. 산학연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같은 공간 안에 포스코, 포스텍, 리스트로 연계되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은 많은 기업과 대학에 영감을 주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역시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 2021년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2만 7천여 개의 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총 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고용인원 12만 4천 명, 연간 생산액만 54조 원에 달한다. 이곳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생산 공장에 입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잘 해온 것은 사실 맞는 역할인 것 같고요. 대신에 사실 산업은 산업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각자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 분리되어서 단절된 그런 역할들을 갖다 수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이라든지 큰 산업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인재 부분인데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각자 공간으로 분리된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게 시너지가 사실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에 조금 집적시켜서 상호 간에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갖추어진다 그러면은 이제까지의 어떤 각자의 역할들이 배가 돼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보면은 한 17개의 산학융합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핵심은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 캠퍼스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이 도입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고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내에는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기계 관련 학과가 들어와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정규 수업과 실습은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 현장에서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이미 35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과 최초의 민간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네트워크를 완성한 포항. 미래를 내다본 그들의 해안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포항제철의 용광로에서 첫 번째 쇳물이 쏟아진 지 40여 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포항은 인구 50만의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질서는 바뀌고 우려했던 대로 철강 산업은 예전 같지가 않다. 도시 전체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했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은 포항시였다. 포항시는 먼저 기업과 연구소, 대학들을 찾아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미래 신성장 산업들과 가지는 연관성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수소 산업이다. 포항시는 관련된 조직을 재편하고 중앙 부처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특히 배터리나 바이오 산업, 수소 산업은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각 도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3대 혁신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꼭 완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각 기관 그리고 국회에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또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일시단결해서 노력한 결과에 지금 현재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포항시 구룡포 일대에 조성된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서 특별한 준공식이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된 경북 배터리 특구는 지난 2년간의 실증을 통해서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고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니켈, 코발트 등의 희토리 금속을 경제적으로 추출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항이 2019년 규제 자유특구 지정 이후에 새로운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28개 특구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도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포항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종합관리센터 준공으로 포항은 국내 최초로 전주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가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포항이 K 배터리를 선도하는 2차 전지 허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불량인 것은 완전 방전하여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정상인 것은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하는 이 시스템으로 넘어오고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 산업이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보통의 배터리와는 달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걸 2차 전지라고 부른다. 아무래도 포스코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원료,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원료도 하고 있었고요. 니켈을 또 그 원료화하는, 자원화하는 그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양극재가 되겠고요. 또 이런 양극재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센서로 가게 되면 또 이 셀이 나중에 가서는 또 수명을 다하게 되면 또 재활용해서 다시 원료로 그 환원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주기에 걸쳐서 그 포스코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철강 이외에 제2의 그 사업으로서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에 있었다면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에 있다. 배터리의 성능은 자동차의 출력과 직결되고 배터리의 효율은 바로 전기 자동차의 연비에 해당한다.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되는데 이 중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에 관여한다. 지난 2019년 7월 포항의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2개 구역이 정부로부터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받았다.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261억 원이 투입된다. 또 포항시는 2021년 5월에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비 457억 원에 포항시비 30억 원이 투입된 국가전략 그린 뉴딜 사업이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료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유치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극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한 서너 회사가 되는데 그중에서 하이니켈의 양극재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기 자동차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용 양극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저희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에코프로가 최초로 언론에 생산 공장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양극재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이니켈 양극재란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최고 90%까지 높일 수 있는 양극재를 말한다. 니켈의 비중을 늘리면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 에코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NCA 양극재와 NCM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갖춘 에코프로가 포항에 새 둥지를 튼 배경은 무엇일까?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의 입지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포항 캠퍼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2025년까지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양극 소재 15만 톤 생산한다. 관련 산업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발전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수정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6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 약 한 20만 톤의 양극재를 제조하는 생산 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바꿨고요. 그게 전기 자동차 한 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평균 한 100kg 정도의 양극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만 톤의 양극재 같으면 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해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배터리 산업의 순항에는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 있다. 바로 포스텍과 리스트다. 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포스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에서 기초 연구와 또 포스텍 소재대학원이 생겨서 또 배터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 그러한 또 인력이 공급이 되면 또 리스트라는 기관이 있어. 리스트는 이제 상용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파일럿 플랜트를 이용한 스케일업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 포항에 있는 기업들, 특히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또 최근에 그 GS건설 등이 이제 리사이클 공장 등을 세우면서 어떤 산학연 일체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차세대 연구, 전지 연구로서는 또 가속기 연구를 이용해서 또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낼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가속기가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연구를 하나의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 거의 모든 첨단 과학에 활용되는 신의 현미경, 과학의 눈이라고 불린다. 작동 원리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선형 가속기의 전자총이 전자를 발생시켜 가속관으로 쏜다. 이때 전자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서 30억 전자볼트의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저장링으로 들어가 방사광을 방출하게 된다. 방사광은 N극과 S극 자석이 교대로 배열된 삽입 장치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자는 물결처럼 휘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방사광을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광은 빔라인을 통해 실험 장치에 도달해 물질의 구조를 촬영한다. 방사광 가속기는 기초 연구는 물론 철강, 반도체, 배터리, 신소재, 청정에너지,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 미래 과학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첨단 연구 시설이다. 저희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이 다 옵니다. 1년에 연간 오시는 연구자가 7,0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한 2,000개가 넘는 과제 신청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중에 약 1,000개가, 절반 정도가 배터리 관련한 연구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어떻게 드러난 게 아니고요.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배터리하고 에너지 소재하고 저희 태양열 전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두 개가 거의 동일한 걸로 보셔도 되는데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포항가속기에 오시냐면요. 다른 실험실이나 다른 장비로는 할 수 없는 연구가 포항에서는 가능합니다.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5년 이상의 방사광 실험 동안 질병 단백질의 구조를 약 2,000개 이상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주라고 국내 유일한 치료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작년 2020년 초부터 셀트리온에서 연구를 여러 번 했고, 그 결과를 올해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논문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순간순간 포착할 수 있고, 생체를 훨씬 정교하게 모방하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다.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만들 수 있고, 치매와 당뇨 같은 난치성 질환이 일어나는 원리도 밝힐 수 있다. 현재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적으로 17기가 운영 중이고 12기가 새로 건설 중이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 지난 2017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 광원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등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진화와 활용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 연구의 질을, 품질을 비교하는 그 데이터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신 임팩트 팩터라는 거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 기준에 임팩트 팩터가 9.1이 넘었습니다. 저희 국내의 R&D 평균은 3점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평균의 성과보다 3배 이상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해외의 분들에게 그 숫자를 내놔도 깜짝 놀랍니다. 더구나 지금 마침 그 미국에 있는 가속기가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고 일본에 있는 가속기보다는 저희 거가 성능이 20배가량 좋습니다. 위치 정확도, 에너지의 안정도, 심지어 빛 밝기조차도 저희 포항께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이 미국은 지금 미국 나라에서 연구자들을 해외에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원격으로만 실험하는데 유럽 분들은 지금 와서 실험을 하십니다. 국내에 와서. 지금 국내에 오시면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네. 공항 근처에서 2주 격리하고 포항에 와서 실험하고 돌아가시는. 요 좋은 장비를 가져다 놓으면 좋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굳이 열심히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정도의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저희한테. 네.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연구는 바이오 신약 개발의 필수 요건이다.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는 것은 바이오 산업이 포항의 미래 신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1년 9월)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특별한 연구소가 포항에 문을 열었다. 바이오 산업의 핵심 장비인 극저온 전자현미경. 이 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로 3명의 과학자는 201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비슷합니다. 목표는 이제 그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게 목표고 그걸 또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해 보자. 이게 또 목표인데 단백질에 따라서 표적 단백질 뭐냐에 따라서 가속기가 유리할 때도 있고 전자현미경이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전자현미경 자체는 옛날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극저온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샘플이 이제 전자를 맞으면 망가지는데 그걸 온도를 한 영하 180도 이렇게 낮추면은 그게 좀 덜 파괴가 되거든요. 그 기술들이 또 합쳐지고 그런 기술이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전자현미경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생체 시료에 쓸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고요. 비교적 최근 테크닉입니다. 한 10년도 채 안 됐고요. 코로나 백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만들려면 이제 코로나 단백질을 mRNA 형태로 넣어주든지 뭐 어떤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의 원래 그 단백질을 넣어준 게 아니라 약간 변형시켜서 넣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 구조로부터 프리딕션 예측을 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현재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암, 감염성, 대사성, 뇌, 심혈관, 희귀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의 막 단백질 구조와 기능 등을 연구해 항체 의약품과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과제를 진행 중이다. 바이오 연구에 방사광 가속기와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서로 보완적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와 비아그라 등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포막 단백질을 결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극저온 전자현미경. 둘의 시너지는 효과 좋은 신약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한다. 포항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 여기에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갖춘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포항은 향후 바이오 산업의 추진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얻게 됐다.
하면 철강이 먼저 떠오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은 다소 의아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포항의 바이오 산업 육성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곳은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의 동물 실험실. 실험 동물이 300여 종 사육되고 있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균 무항원 동물 시설이 구축돼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분자의학, 식물 바이오텍, 나노바이오텍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생명공학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센터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믹한 그런 연구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 두 번째 목적은 그거에 더해서 생명과학 연구센터는 실제로 아카데믹하게 나온 그런 연구 결과들을 실제로 산업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학 연구센터에는 벤처 기업들을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포스텍 생명과학 연구센터를 거쳐간 벤처들 혹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인큐베이션하고 있는 벤처들이 한 10여 개 있는데 그중에 3개는 벌써 코스닥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3개 중에 2개는 사실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끌고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탄탄한 인프라 못지않게 하나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수많은 벤처 기업들의 등장이 중요하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학과 연구소, 벤처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0년 7월에 생명공학 연구센터 바로 옆에 문을 열었다. 현재 10개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포스텍 연구실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왕겨에서 셀룰로스를 추출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술로 세계 10조 원의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일단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소재 기업이어서 소재는 제품화를 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일단 포항 공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고요. 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려면 되게 고가의 첨단 장비라든지 그런 아니면 분석 제조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주변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방사광 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세계 유명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로 이미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 이 정도면 머지않는 미래에 인류를 구원할 신약 개발을 포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포항의 철강 산업. 지금 포항은 고도화된 철강 산업과 함께 2차 전지, 바이오를 필두로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포항이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포스텍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소규모 방사광 가속기, 그다음에 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로봇 연구소, 나노 연구소, 뭐 또 저희 연구소, 이런 크고 작은 그 연구소와 그 연구를 하는 젊은 연구인들, 이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진작부터 기업이 단순히 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 임직원들한테 잘 해줘야 되고요.
지역 사회, 국가 이런 데 충성을 해야 한다는 소위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역할 이런 거를 충실히 하자 그러는 게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우리 회장님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역 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공생한다, 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아마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중국이 거의 저희들의 어떤 경쟁자가 됐는데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차세대 배터리나 이런 선행 소재 개발에 정말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3년 이내에 이거를 전폭적인 투자가 안 되면 아마 3년 후에는 중국에 뒤처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골든타임을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좀 K배터리 위상에 맞게끔 그 선두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10%를 생산하는 30%를 생산하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헬스 산업은 전 세계의 매출액의 1.5%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10%를 넘어가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걸 다 팬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합니다. 여긴 두 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는 도시예요. 포스코라는. 또 하나는 세계 초인류의 기술들이 그래도 있는 도시입니다. 포스텍에. 이 두 개의 그런 것이 조화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아주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학교 옆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바이오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이나 뭐 샌디에고 이런 데 보면 전부 좋은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인데 다행히 이제 포항은 포스텍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죠. 전국에 뭐 그 정도 좋은 학교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리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되고요. 포항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30여 년 전의 포항은 그렇게 국가와 인류를 위한 미래를 준비했다. 철의 도시 포항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철을 두드려 열어젖힌 영광의 시대에 이어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하는 것. 성공 신화의 도시 포항은 지금 두 번째 영일만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